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준철입니다. 네. 예, 시작도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미 채팅창에 들어오셨는데 조용히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익숙한 이름들이 많이 보이네요. 뭐 봉수리 매시님도 아무래도 댓글 좀 많이 다시는. 그 작년에 저랑 같이 식사하셨던 수백님도 들어와 계시고요. 저희 아들이랑 이름이 똑같으신 분도 계시네요. 홍규민, 반갑습니다. 네. 아마도 제가 이제 구독자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저희가 공모펀드 출시 이후에는 그 한국형 가치투자 펀드 가입자분들도 아마 많이 들어와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구독자분들뿐만 아니라 펀드 가입자분들도 환영합니다. 네, 동동님도 반갑습니다. 네, 하슬리님, 7조 최장헌님은 아마 조별 발표 때 쓰시는 뭐 그런 것 때문에 7조인가요? 네, 박성진님 작년에 저랑 이제 티타임 같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 들어오셨고요. 네, 익숙한 이름들이 아무래도 라이브를 요번에 3번째 하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 더 저도 좀 여유도 좀 생기고 그리고 이 아이디가 좀 더 익숙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 유튜브 댓글 보면 그 필명이 아니라 그 이상한 그 골뱅이하고 이렇게 알파벳처럼 돼 있는 것 때문에 이 댓글을 보고 어떤 분이신지 바로 잘 모르겠더라고요. 되게 아쉬운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이렇게 채팅창에서 필명들이 보이니까 제가 알아보기가 훨씬 더 편한 것 같습니다. 7조 최장원님 회사 OT 조셨다고. 줌 보면 보통 이제 이렇게 아이디를 잡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어떤 분이 그 최준철 리딩방이라고 그 하셨는데 리딩방 아닙니다. 저는 어디까지나 이렇게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그리고 여러분들과 재밌게 놀기 위해서 라방을 켰습니다. 네, 박규태님 문자 받고 저희 이번에 홍보 활동을 스태프들이 많이 했습니다. 문자도 돌리고요. 그리고 공지도 하고 심지어 뭐 이벤트도 하고 작년에 저희가 그 참여자들 우상향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좀 더 성장을 해보자 이래서 사전 홍보에 스태프들이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네, 독서실에서 듣고 계신 분도 계시고요. 사실 8시에 이 퇴근해서 조용히 라방을 본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반에 놓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그만큼 지금 와 계신 분들도 얼마나 각오를 하고 오셨을까 싶기도 하고 인상주의님 반갑습니다. 또 블로그가 아니라 라방에서 또 이렇게 뵙네요. 게토레이 님도 더 젊어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거울 잘 안 봐가지고 근데 저도 이제 퇴근이 아마 1월 들어가지고 제가 10시 이전에 퇴근한 날이 거의 없는데요. 라방 준비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준비도 하느라고 일이 좀 많아서 그랬는데 8시에 맞춰갖고 들어오신 분들 너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쉽지 않고 그리고 처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들어오신 분대로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도 여러 가지 정보들 접하실 수 있도록 네, 그렇게 제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팽팽님은 중국에서 또 듣고 계시다고. 근데 유튜브 접속 안 되지 않나요? 중국에서는? VPN을 아마 쓰고 계시지 않을까 싶네요. 네, 깨끗하게 잘 영상이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퇴근 통근버스에서, 모바일 시대가 되니까 이런 게 좋죠. 퇴근 통근버스에서도 듣고 계시다는 분 계시고, 수백님 역시 열렬하게 환호를 또 해주고 계십니다. 네. 좀 영상을 많이 올리긴 하지만 라방은 좀 특별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동시간에 같이 이렇게 호흡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는 것 자체가 라방의 가장 큰 매력이고 저도 1년에 한 번이지만 이날이 매우 기다려지고 여러분과 소통하는 매우 즐겁습니다. 네. 이상길 님도 오셨네요. 아마 영국에서 접속하셨을 텐데 오전 11시라고 딱 좋은 시간이시네요. 오히려 해외에 계신 분들이 접속하기가 더 쉽지 않을까도 싶기도 하네요. 겸된 권유 부자TV 파이팅을 하시죠. 이제 부자TV 아니고 이제 VIPTV입니다. 네. 네. 이제 그러면 차근차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아이스 브레이킹 슬라이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저희가 이제 시무식 때 1월 2일 시무식 때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를 갔는데 매번 제가 좀 다른 이벤트를 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각자의 목표, 거창하게 얘기하면 비전을 한번 나눠보자. 그래야 서로 그 비전을 응원도 해줄 수 있고 이 동료가 이런 비전을 갖고 있구나를 알 수 있어서 비전 보드를 이제 제출을 해서 저희 그 천장에다가 다 걸고
서로 그것들을 보고 뭐 발표도 하고 뭐 저의 비전 보드도 나누고 이런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래서 매년 뭐 사실 뭐 그 1년이 바뀐다는 게 뭐 하루 차이긴 하지만 그래도 새로운 각오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초는 좀 특별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임직원들이 그 제출한 비전 중에서 좀 인상적인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를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건강, 일, 개인적 성장, 재무 목표 이렇게 나눠봤는데, 건강은 뭐 항상 나오는 게 운동 많이 하고 이제 체중을 감량하겠다. 역시나 이번에도 그렇게 나왔고요. 사실 개인적 성장 부분이 저는 가장 재밌었는데, 작년에 저희 동료 중에 4명이 이제 시집 장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꽤 많은 아기들이 태어났습니다. 저희 뭐 인원수 대비하면은 아가들도 많이 태어났고 지금 저희 임신한 동료도 있고요. 그래서 뭐 2024년에는 장가가기 프로젝트를 하겠다. 뭐 부모가 되어보자. 이런 각오가 이런 저출산 시대에 우리 동료들이 굉장히 애국자 이구나를 이제 실감할 수 있어서 참 회사도 이런 부분들을 많이 좀 권하고 지지하고 그리고 배려해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제 테니스 바람이 좀 불었구나. 테니스를 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헬스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뭐 3대 500을 하겠다. 전 참고로 3대 한 320 정도, 제 체구가 크진 않아서 320 정도를 하는데 이런 비전들도 좀 응원을 해주고 싶고요. 그리고 요즘 경기가 좀 어렵잖아요. 젊은 층들이 소비를 많이 줄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역시나 저희 젊은 동료들도 마찬가지로 스타벅스를 적게 가겠다. 최대 이거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80% 수입의 80%를 뭐 저축하겠다. 이런 목표가 나와서 저축보다는 한가투 펀드를 가입하는 게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재무 목표도 있었고요. 저는 뭐를 제출을 했냐면 저는 일단 좀 편식을 좀 바꿔보겠다. 네, 제가 사실 라면 좋아하고 콜라 좋아하고 사실 입맛이 그 버핏이랑 좀 비슷한데 단백질 위주의 식습관을 좀 가지고 그리고 실용서 일색이 아니라 좀 더 고전 문학 이런 것들도 같이 읽어서 좀 감성을 촉촉하게 그리고 좀 더 고차원적인 어떤 통찰력을 가지면 좋겠다 이런 편식을 좀 해결하겠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이 중에서 사실 저의 마음을 뛰게 하는 건 이 VIP TV 구독자가 6만을 넘었으면 좋겠다. 좀 요즘 정체 상태입니다. 사실 주시장이 뭐 그렇게 화랑도 아니고 컨텐츠가 막 인기가 있는 시절이 아니다 보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실버 버튼을 회사에다 딱 놓고 싶은데 아직은 뭐 4만 7천 명밖에 안 되니까 현실적으로 이제 6만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그 도움이 필요한데요. 저희 스태프들은 오히려 그 10만을 달성하겠다고요. 더 많은 지지가 필요할 텐데 저보다 참 스케일이 더 크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 여러분들의 뭐 연초 지금 생각나시는 비전들을 한번 댓글창에 나눠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이제 제 목표 중에 하나가 개인 목표라기보다는 이제 회사 순이익 400억 이상을 기록하겠다. 사실 작년 순이익과 그렇게 차이가 큰 숫자는 아닌데요. 이게 뭐 순이익을 계속 늘리겠다. 그러니까 이런 차원보다는 제가 투자자로서 다른 회사에 가서 뭐 ROE 타령하고 막 이러잖아요. 뭐 ROE가 왜 이렇게 낮냐, ROE가 왜 떨어졌냐. 근데 정작 저희 회사는 그러면 안 되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ROE 20% 이상은 저도 이제 투자자기도 하지만 또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또 우리의 ROE도 일정 이상이 돼야 말빨이 서겠다라는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순이익 목표라기보다는 ROE 목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배당도 하고 사업도 잘하고 그래서 높은 ROE를 꾸준하게 좀 유지하고 싶다. 그래야 좀 투자자로서 좀 떳떳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많이 나누는 삶을 목표로 삼았는데 여기에는 VIP TV를 통해서 더 많이 제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누고 이제 이런 목표들도 담겨 있습니다. 채팅창을 보니까 벌써부터 이제 종목이 좀 궁금하신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제가 종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속 시원하게 라이브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뭐 펀드 보고서라든지 1인 보고서라든지 이런 데는 자세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그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VIP 자산운용 상장은 어떤가요? 라고 HMC1님이 물어봐 주셨는데 이거 많이들 물어보시더라고요. 그 상장하면은 주식을 사고 싶다. 그러니까 정말 저는 이제 애정 표현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감사한데 저희 회사는 일단 사람 의존도가 높은 사업이고 딱히 저희가 뭐 자본금이
자본이 더 필요한 그런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상장은 좀 계획이 없고 좀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이성학님께서 목표가 준철스쿨 모범생이라고 하셨는데, 예, 제가 준철스쿨 올해도 열심히 열어서 더 많이 나누고 그리고 많은 학생들을 또 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원래 많이 이제 세 번째 라방 참여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이제 어떤 순서로 진행이 되는지. 일단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는데, 첫 파트는 2023년을 좀 복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2024년 전망으로 요 순서로 이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한번 좀 돌아볼까요? 일단 뭐 제일 직관적으로 알아보기 쉬운 거 이제 코스피 수익률이 어떻게 움직였나, 코스피 지수가 어떻게 움직였나, 이게 위에 그 차트인데요. 이걸 보시면 처음과 끝만 보면 전반적인 상승장이었다라고 해도 틀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꾸준히 올랐습니다. 9월까지 시장이 꾸준히 올랐고요. 한 번 고비가 있었던 게 이제 갑자기 또 뭐 인플레가 올라가고 하면서 9월부터 좀 하락세를 겪다가 그 다음에 다시 반등하면서 그 작년을 마무리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18.7% 코스피 지수가 상승을 했는데, 어떤 분들은 나는 18.7%가 안 됐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한편으로는 꾸준히 오른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힘들었지? 라는 느낌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힘들었다라고 할 만한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사실 이 아래 차트가 설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AI나 로봇 같은 그 테마주가 굉장히 강세였습니다. 이게 여러 종목을 섞어 놓은 그런 ETF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138%가 올랐고요. 그러니까 개별 종목은 얼마나 많이 올랐겠습니까? 그리고 2차 전지는 조금 의외로 계속 오르지는 못하고요. 굉장히 폭발적으로 올라가다가 절반은 폭발적으로 올라갔고 절반은 그거를 토해내는, 그렇게 이제 산을 그리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는 뭐 이것도 어떤 ETF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래도 느낌하고는 아마 조금 다를 겁니다. 네,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전반적으로 좀 힘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특정 종목의 쏠림, 그러니까 즉 양극화 현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감성화된 주식시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숫자보다는 좀 감성에 따라서 많이 올라간 주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가치 투자를 고집하시거나 어떤 펀더멘털 위주로 종목을 고르신 분들은 좀 억울하다, 답답하다 이런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고, 또 훈련이 안 돼 계신 분들은 이 앞에 뭐 테마주나 2차전지가 올라갈 때 이 코스피도 오르긴 했지만 워낙 개별 종목이 크게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적인 박탈감 그리고 유혹 이런 거를 느끼셨던 분들도 꽤 계셨기 때문에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감성화된 주식시장으로 고통받는 투자자를 그려줘라고 AI한테 부탁해서 AI가 그려준 그림이 이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인데요. 거의 그 실사처럼 약간 일본 느낌 나게 이렇게 좀 그려준 것 같은데, 환호하는 분들, 게다가 또 수익률이 좋아야 또 자랑도 하고 하시잖아요. 그 자랑을 보면서 나는 왜 이러지? 이렇게 이제 괴로워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감성화된 주식시장을 한번 사진으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최대한 좀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거고요. 그냥 솔직히 날 것 그대로 솔직한 제 작년의 심정을 말씀드리면, 제가 머리로는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버블 속에 있을 때는 누구도 손해를 보지 않고 모두가 이득을 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니까 좀 걱정 반, 그리고 좀 답답한 거 반. 워낙에 이제 이런 버블이나 이런 거의 결과들을 저도 20년 이상 투자를 하면서 많이 목격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불안하다? 예, 이런 생각이 솔직히 좀 내내 좀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 2차전지 같은 것들이 좀 저 올라가다가 이렇게 제자리로 오는 과정에서 뭐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머리가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 들었던 생각은, 뭐 유명한 짤이죠. 한국인들은 정도껏을 모르다. 좀 너무하다. 특히 뭐 선동, 갈라치기, 그리고 내 편이 아니면은 다 잘못된 방식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도를 넘어서, 뭐 작년에 특히 2차전지 담당 애널리스트가 뭐 출근길에 좀 해코지를 당한 뭐 이런 일들도 있었고, 보면서 좀 너무한다. 좀 정도껏을 모르나? 뭐 이런 생각이 들은 것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제 솔직한 심정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딱 1년 전 이맘때 2023년 신년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했던 전망에 대해서 좀 복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뭐 맞은 건 맞은 것대로, 틀린 건 틀린 것대로, 그 과정에서 또 뭐 올해 연속해서 이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리들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걸 제가 공유를 함으로써 제 전체적으로 이거 맞았다 틀렸다 이런 거보다도 거기서 뭔가 추출할 수 있는 그런 지혜나 통찰력 이런 것들도 같이 좀 얻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은 매년 복귀를 이런 때 한 번씩 해보는 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2023년 신년 라이브 때 했던 전망들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싼 주식이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싼 주식이 많아서 시장이 올랐는지 아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굉장히 과매도가 된 상태에서 시작했던 것만큼은 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시장이 그만큼 2022년에 되게 안 좋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공모펀드 출시 시기를 이제 연초에 뭐 사실 기획은 그 전부터 했지만 연초에 좀 맞췄던 거고요. 그리고 감성으로 좀 올라간 스토리 주식들이 좀 답답하긴 했었는데 그 시장 변동성 가운데서도 뭐 넘버와 내러티브 이게 갖춰진 종목들이 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사실 싼 주식에 더해서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쌌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촉매를 찾거나 아니면 조금 더 좋은 펀더멘털 요인 혹은 좀 더 좋은 트렌드를 찾았을 때 그것들이 원상복구되는 속도가 특히 이제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좀 빠른 속도로 갈 수 있었던 게 이제 작년 시장에서 일단 이거는 뭐 지금 돌아봐도 그때는 너무 싼 주식이 많았다. 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때만큼 많다는 느낌이 솔직히 들지는 않습니다. 예, 그 부분이 어차피 시장이 조금 올랐다는 뜻이기도 하고 그리고 뭐 싼 주식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정도는 아니다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시장과 경기가 따로 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사실 이거는 뭐 따로 간다 뭐 그게 그 자체의 어떤 워딩의 의미를 둔 게 아니라 당시 상황을 너무 부정적으로 봤기 때문에 특히 이제 체감 경기가 안 좋고 실물이 안 좋으면 시장도 똑같이 동행해서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시장은 그렇지 않고 뭐 나쁘면 나쁜 대로 좋으면 좋은 대로 그것들을 선행해서 움직인다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또 실제로 그렇게 되는지 보자라는 의미가 더 많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예, 그렇게 통해서 경험이 좀 짧으신 분들한테 시장의 좀 오묘한 속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죠. 어쨌든 내수 경기가 좀 내내 안 좋았는데 그 가운데서도 시장이 올랐으니까 뭐 어느 정도는 좀 맞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소비 시장의 특징 중에 하나가 불황형 소비로 많이 넘어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외식보다는 이제 내식을 하고 그리고 나가서 식사를 하기보다는 뭐 구내 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그리고 테무라든지 알리익스프레스라든지 그런 저가 채널을 통해서 물품을 구매하는 식으로 많이 연중 내내 이동을 했고요. 그 추세는 아마 올해도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또 주식시장이 또 그거를 항상 동행해서만 가지는 않을 거다라는 것도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겠고 금융장사의 좀 특징이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2022년이 얼마나 악재들을 다 격하게 반응한 혹독한 시장이었는지를 알려주는 그런 경기가 나중에 안 좋아질 것들을 사실 1년 동안에 상당히 많이 반영을 하고 그 다음에 선행해서 움직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지점이라는 부분이 또 한번 새겨볼 만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위기가 나타난다면 부동산 발일 것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통상적으로 금리가 올라갈 땐 고평가주가 부러지고요.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면 약한 고리들이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당시에는 PF, 그중에서도 브릿지론이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축은행 몇 개 정도는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 그 정도까지 위기가 전이되거나 확전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연말에 태영이 PF 때문에 뭐 워크아웃에 들어간다라고 한 정도? 그 정도로 진행이 됐고요. 뭐 새마을금고나 중소형 증권사나 이런 것들이 어렵긴 했지만 다행히도 뭐 1금융권의 대차대조표가 충분히 튼튼하기 때문에 또 크게 문제로 발전되지 않았나? 하여튼 뭐 여러 가지 그 난제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잘 해결하고 특히 질서 있는 퇴출을 통해서 잘 이 부분을 연착륙을 시켰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실 가치 투자자로서 기회를 좀 노려볼 만한 부분은
늘 새로운 스타들은 위기 이후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2008년도 금융위기 때 그때도 부동산발 위기였었고 한국 부동산도 굉장히 처참한 수준으로 박살이 났었는데 그 가운데서 아무도 무서워서 뛰어들지 않은 영역에서 과감하게 뛰어들어서 성과를 거둔 곳들이 대표적으로 메리츠 그 증권 같은 경우가 이제 부동산 금융에서 그랬었고, 그리고 동원개발 같은 경우가 그때 이제 싸게 땅을 사들여 가지고 혼자 뭐 선제적으로 주택 분양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케이스를 봤을 때는 이번에도 이런 위기 가운데서 기회를 잡는 회사들이 나올 수 있고 그 회사를 찾는데 한번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 보자라고 또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드렸던 얘기는 행동주의의 물결은 더 거세진다는데, 실제로 작년 라방 후 며칠 있다가 그 SM 창업자가 이제 물러나는 뭐 큰 사건이 좀 있었죠. 그다음에 이어서 이제 주총에서는 또 소액 주주들이 선임한 뭐 사회이사라든지 감사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SBS의 사회이사가 들어간다든지 남양유업의 감사가 선임이 된다든지 그런 일도 있었고, 그리고 연중으로 좀 늘려서 봐도 VIP, 그러니까 저희가 김민국 대표가 주도를 하는 영역인데 저희는 온건한 컨설팅형 행동주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대상이 됐던 회사가 대표적으로 뭐 아세아시멘트, HL홀딩스 이제 이런 곳들이었는데 거기서 이제 장기 주주 정책을 내놓고 그리고 뭐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성과를 거둔 부분도 저희도 이 가운데서 좀 일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잘 이런 회사들 주가를 안 보시겠지만 뭐 키스코홀딩스나 아세아나 그때 이제 주주 행동주의가 좀 들어갔던 그 회사들의 주가를 보시면 의외로 상당히 꽤 많이 올랐고 꽤 견조하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주주 환원책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이제 방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이제 이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저희 현장 플레이어들도 자신감이 많이 상승한 상태고요. 뭐 진짜 변화는 이제 시작이고 뭐 이번 주총도 뭐 많은 또 고무적인 사건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뭐 남양은 심혜섭 변호사라고 하셨는데 잘 알고 계시네요. 예, 심혜섭 변호사가 지금 가서 뭐 열심히 또 감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인베스트님이 김명욱 대표는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말 옆에서 봐도 이게 굉장히 지난한 일이고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거든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고 정말 그 아세아에서 그 발표를 했을 때 제가 정말 격하게 박수를 쳐줬습니다. 네. 수백님이 삼양 패키징 기사도 보셨다고 했는데, 네, 연초에 또 저희가 삼양 패키징에 그 요구사항을 전달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의 것들은 저희 꼭 뭐 주총이 아니더라도 연중 계속 진행을 할 거고, 뭐 이런 저희의 행동주의에 대해서 많은 응원을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전체적인 시장에 관련된 제가 전망을 했던 내용이었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2023년에 이런 영역을 한번 보자라고 제가 제안드렸던 투자 아이디어를 한번 복기를 해보겠습니다. 2023년 통틀어서 저한테 가장 뿌듯했던 일이 뭐냐라고 물어보시면 투자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이 메리츠 금융그룹을 빼고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제일 저한테는 뿌듯한 사건이었습니다. 왜 뿌듯했냐면요. 저희가 이제 이 회사에 투자한 지 이제 12년 차에 들어갑니다. 2012년부터 투자를 했거든요. 근데 10년 넘게 저희가 외롭게 주장해 왔던 게 메리츠 금융지주의 탁월함이었습니다. 메리츠 금융그룹의 탁월함. 그런데 이게 정말 도전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믿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그리고 반론이 워낙 많았었고, 그리고 회사가 이제 계속 순위를 올려가다 보니까 마타도어도 그만큼 많았었고요. 정말 이걸 믿어주는 느낌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얼마나 얘기를 많이 했습니까? 근데 거기에 따른 피드백이 맞아 이런 거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회사가 진정성 있게 자사주 매입 소각도 꾸준하게 하고, 그리고 남들 다 쪼개기 상장할 때 포괄적 주식 교환으로 회사를 합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작년 같은 경우는 IR도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직접 부회장님이 나와서 하는 IR을 하면서부터 이제는 뭔가 메리츠 금융그룹의 탁월함이 좀 공인받는 그런 원년이 2023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인 주저하는 정책을 펼치는 곳이 어디냐 하면은 요즘에는 거의 메리츠 금융지주를 꼽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근부터 보신 분들한테는 느낌이 썩 와닿지 않으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정말 상전벽해고 이런 설득의 과정까지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고 그리고 회사도 정말 꾸준하게 자기 길을 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리츠 화재가 이제 김영범 부회장님이 취임하실 때 내걸었던 게 이제 외형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순이익으로 업계에서 1등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마찬가지로 되게 비구금을 많이 샀었죠. 근데 작년에 IFRS 17으로 회계제도가 바뀌고 결국 작년 3분기 순이익만 놓고 봤을 때는 메리츠 화재가 동부화재, 그러니까 DB 손해보험은 물론이고 삼성화재 순이익보다도 더 높은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제가 그거 보면서도 회사가 약속을 지켰다. 그리고 정말 이게 되는구나. 뭐 그런 생각을 해서 정말 쾌거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한테 워낙에 비중이 높잖아요. 사실 한국형 가치투자 펀드 포트폴리오를 보시더라도 뭐 메리츠 금융지주가 뭐 사실 압도적으로 비중이 가장 높고요. 뭐 그건 일임사모만 할 거 없이 다 거의 공통적으로 그런데 수익률의 기둥 역할을 작년에 톡톡히 해줬습니다. 뭐 심지어는 연초도 지금 거의 신고가 수준이기 때문에 연초에도 좀 버팀목 역할을 다른 종목들이 빠질 때 기둥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12년 차 접어들고 그러니까 이 회사에 투자한 지 그리고 그 사이에 20배 이상이 주가가 올랐더라고요. 근데 같이 하게 될 향후 또 몇 년간에 얼마나 또 우리를 기쁘게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얼마나 더 주가가 또 기업 가치와 함께 오를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기대하는 것도 되게 좀 흥분되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얘가 나온 김에 그 여담으로 하나 이제 스토리를 말씀을 좀 드리면 2022년 그러니까 시장 굉장히 안 좋았을 때 그때 특히나 9월이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때 저희 고객분들이 굉장히 불안해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막 더 떨어질 것 같고 이런 분위기여서 제가 저희 상품을 많이 판매하신 PB센터에 가게 됐거든요. 그때도 뭐 비중이 메리츠 화재, 그때 이제 금융주주 되기 전이니까 메리츠 화재, 메리츠 금융주주가 비중이 높다 보니까 되게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그게 또 떨어지면 수익률이 깎이는 거니까. 그래서 이건 내가 논리적으로 이거 설득해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겠다 해서 제가 2022년 9월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1년 뒤, 그러니까 2023년 9월에 메리츠 화재가 지금 이 주가 이하면 제가 삭발을 하겠다라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2023년에도 꾸준하게 올랐기 때문에 제가 삭발을 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는 그런 스토리로 일단 메리츠 금융그룹 얘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K 시리즈들 4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이제 크로스 종목에 해당할 수 있는 뭐 여기 속한 종목 모두라고 할 수 없지만 해당하는 섹터 4개를 말씀을 드렸는데 K-팝은 연간으로 봤을 때는 이제 2승 1패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연초에 굉장히 주가 퍼포먼스 좋았고 그리고 9월까지도 꾸준하게 계속 오르다가 사실은 그 이후에 중국 앨범 공구 물량이 감소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빠지기 시작해서 이제 1패 그리고 그 패가 이제 올 초까지도 좀 이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서 K-팝은 제가 이따가 뒤에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작년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이게 중국 쪽에서 발생한 이슈여서 부정적 해석이 확대되는 경향이 좀 있구나 라는 거를 좀 경험을 했고요. 그리고 꼭 K-팝이 아니더라도 전반적으로 중국 관련된 아이디어에 그 맥이 다 있었던 종목들이 다 퍼포먼스가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관련된 것들이 퍼포먼스 대부분 안 좋았고 나머지들이 이 수익률을 떼우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던 뭐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사실 중국에 대해서 뭐 2년 연속 기대를 했는데 못 미친 거는 제가 예측이 틀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를 너무 낙관해서 봤나 이런 반성을 좀 하기도 했습니다. 뭐 지금도 채팅장에서 이제 FNF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FNF는 물론 이제 내수 쪽에서 날씨나 뭐 여러 가지 영향이 있지만 어쨌든 힘을 못 받는 데는 중국 쪽의 포션이 좀 크다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더 뭐 사실 뭐 가창수라고 외치시는 분들도 이제 다들 많이 떠나신 것 같은데 사실 그만큼 이제 중국이라는 화두가 굉장히 논쟁적이고 그리고 불안감을 자아내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국 얘기도 이따가 다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 피크아웃론 이 대두가 되면서 지금 현재로서는 K-팝이
좀 지금 현재처럼 좋다기보다는 조금 더 안 좋은 영향이 조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 근데 작년 연간으로 봤을 땐 사실은 저희한테는 수익률 기여도가 꽤 컸던 섹터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K-드라마는 참 K-팝은 그래도 그 리오프닝 되면서 이제 콘서트 매출, 앨범은 좀 꺾이더라도 콘서트 매출이라든가 이렇게 기대할 만한 부분이 있었는데 리오프닝 되면서 타격이 컸던 게 대표적으로 드라마였던 것 같아요. 집 밖으로 나오면서 아무래도 드라마를 보는 수요도 떨어지고 OTT도 구독자 늘지 않다 보니까 투자도 좀 줄이게 되고 거기에다가 계획됐던 그 공급 물량이 나오면서 공급 가격까지 겹치게 됐습니다. 정말 안 좋은 상황이 이어졌는데 참 더 안타까운 게 이게 한국 드라마가 다른 산업들에는 비단기를 많이 깔아줬어요. 이따 말씀드릴 뭐 라면이라든지 뭐 K뷰티라든지 이런 데 영향은 되게 많이 줬는데 정작 본인은 실익을 챙기지 못하는 상황, 굉장히 좀 안타깝게 흘러갔죠. 그래서 K-팝에 비해서는 이게 열이한 사업이라는 거를 인정할 수밖에는 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좀 기대를 많이 했다가 틀렸던 부분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여담으로 제가 작년에 가장 재밌게 몰입해서 봤던 드라마는 더 글로리였습니다. 네, 전 세계인들이 다 취향이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대히트를 했었죠. 네, 원허트님이 K 드라마 슬퍼요. 드라마 내용이 아니라 이제 주가가 슬프다는 이제 말씀이실 테고 TT는 FNF 오늘 보고 믿을 수가 뭐 진짜 처참할 정도로 그 주가 많이 빠졌죠. 빌더 K님이 모자 살 때 MLB 모자는 여전히 중국에서 이번에 그 광군제 때도 1등 했습니다. 모자면 뭐 MLB죠. 지금 사실 의류 쪽이 좀 안 좋은 게 큽니다. 모자보다는. 네. 근데 육식이님께서는 엔터 놓쳐서 아쉬웠는데 기회가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꾸준하게 보신 분들한테는 뭐 다는 아니더라도 몇 개 기업은 이제 레이더망에 들어왔다. 좀 방아쇠를 당길 타이밍이다. 뭐 이렇게 보실 수도 충분히 있을 것 같습니다. 동동님이 드라마 공급 가인 공감해요라고 볼 게 너무 많아요. 이게 계획된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사실 드라마가 호황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너의 모든 순간 뚠뚠이님이 이제 SBS 얘기하셨는데 SBS는 뭐 거기에다 광고 경기까지 겹치다 보니까 이제 더 안 좋게 됐었죠. 밸류 인베스팅 의류 OEM 쪽은 보시지 않나 보네요. 의류 OEM 쪽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사실 의류 OEM도 녹록한 그런 상황은 좀 아닙니다. 네. 네, 그리고 이제 좀 즐거운 얘기 한번 해볼까요? 네, 작년에 저희 수익률을 가장 크게 이끌어줬던 게 K 에스테틱이랑 K 방산이었습니다. 뭐 K 에스테틱은 워낙에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많이 드리기도 했었고, 그리고 언급도 많이 했고, 뭐 작년에 관련된 뭐 영상도 찍었었고요. 제가 2년간 얼굴에 직접 실험까지 해보면서 뭐 또 화제를 만들었던 부분도 있었죠. 어느 정도 익숙한 섹터라고 생각이 되실 텐데, 저희가 원래는 파마 리서치에서 시작해서 그다음에 뭐 제이시스 메디칼, 루트로닉, 비올, 이루다 뭐 거의 대부분의 에스테틱 회사들을 다 샀는데 이게 상반기에 다 급등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수익률이 많이 견인이 됐고 그 당시가 이제 배터리라든가 테마주들이 많이 오를 때였는데 그래도 너무 심하게 저희가 포모를 느끼지 않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지지대 역할을 했었던 게 K 에스테틱이었습니다. 너무 이제 감사했었고 그 결과에 대해서 제가 워낙에 주장을 좀 많이 했던 그런 섹터여서 기쁜 그런 사례로 남아 있고요. 방사는 여기도 보면 이제 플러스라고 돼 있었던 게 워낙에 뭐 코로나 때부터 제가 K-팝, K-드라마, K-세티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이제 방산 얘기는 안 했었잖아요. 이게 제가 2023년에 방산도 K 붙여서 같이 보자 이렇게 언급을 드렸었거든요. 그때 방사는 사실 약간 좀 두려운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22년에 이미 대규모 수주가 나와서 한 차례 주가가 오른 상태였었거든요. 여기서 더 오를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한 의문을 풀었었어야 되는데 다행히 저희가 이제 리서치를 통해서 되게 빡세게 리서치를 했거든요. 달라진 환경을 이제 저희가 인지를 하고 특히 이제 제가 갖고 있었던 편견이 있었습니다. 방산에 대해서 고객도 적고 정보도 적고 그리고 정치적인 변수도 좀 많고 근데 그거를 제가 극복을 하고 공부도 꽤 많이 했거든요. 뭐 영상도 많이 보고 글도 많이 찾아보고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가장 지식 상승폭도 좀 컸던 그러면서 결과도 괜찮았던 그렇게 해서 방산이 이제 좋은 성과와 기억을 남겼던 그런 섹터가 됐습니다. 이게 과감하게
방산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그리고 뭐 라방 때도 방산에 대해서 한번 보자라고 용기 있게 좀 말씀을 드렸던 게 맞지 않았었나, 이거는 뭐 그렇게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서연님이 요즘도 리주란 HB 시술 받으시나요라고 여쭤보시는데, 이따 얘기를 드리겠지만 요즘에는 제가 에스테틱보다 조금 더 다른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과를 안 가고 오히려 그냥 홈케어 디바이스로 매일 밤 이 앰플을 발라서 문지르고 있습니다. 뭐 예컨대 뭐 마데카 프라임이라든지, 그리고 AGR이라든지 이런 기계들을 사가지고, 리주리프 이런 거 사가지고 이제 얼굴에다 해보고 있거든요. 이것만으로 얼마나 얼굴이 바뀔 수 있을지, 아마 얼굴이 좋아 보인다, 피부가 여전히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리쥬란 덕이라기보다는 그 홈케어 디바이스의 기능이 효용이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방산이 올해 어떨까요? 이 질문하셨는데 이따가 또 방산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턴어라운드 할 만한 종목으로, 사실 처음에 음식료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전반적으로 좋진 않았고, 특히나 저희는 이제 원가 하락이 본격적으로 일어나면 음식료가 사실 수요에 별로 변동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고스란히 그게 이익이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그게 잘 발현이 안 되고 오히려 가격 통제라든지 이런 거에 걸리면서 전반적인 아이디어는 그렇게 맞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희가 음식료 중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실어서 투자를 했던 게 삼양식품이었습니다. 작년 4월부터 사기 시작,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4월부터 사기 시작을 했는데 거의 1년도 안 돼가지고 2배가 올랐으니까 거의 작년에 저희 편입 종목 중에 상승률이 제일 높았던 종목 중에 하나였습니다. 수익률 기여도 굉장히 컸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딱 드는 생각이 그거더라고요. 제가 메일 유업으로 스타일을 한번 구겼잖아요. 그거를 동종 업계 다른 주식으로 좀 만회했다, 이런 이제 안도감이 좀 들었습니다. 네, 그게 저한테 약간 트라우마를 남긴 주식이었기 때문에 뭔가 좀 갚아줬다, 이제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매운 거를 잘 못 먹는데 참 불닭 여러 가지 종류로 많이 먹었습니다. 많이 먹으면서 느꼈던 게, 맵지만 또 이 특유의 땡기는 맛이 있고, 이거는 일시적인 히트가 아니라 정말 꾸준히 팔릴 수 있는 절대적인 품질을 갖추고 있구나, 라는 또 결론에 도달을 할 수 있게 됐고, 또 중국에 가서도, 출장을 가서도 뭐 길거리에서 뭐 철판 놓고 불닭볶음면 쌓아놓고 해주는 거 보면서도 이게 뭐 중국이 좀 조심해서 봐야 되긴 하지만 중국에서도 굉장히 인기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현장에서 볼 수 있었던 것도 되게 반가운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게 삼양식품 투자가 저희한테 의미가 있었던 거는 이제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보통 이제 히트 상품이 나오는 종목을 찾고 싶어 하잖아요. 뭐 최근에 VT라든가 이거 보면 히트 상품에 대해서 반응이 즉각적이고, 그리고 그때 투자를 해야지만 최고의 수익률이 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삼양식품도 실제로 히트 상품으로 불닭이 딱 나왔을 때가 수익률이 제일 높기는 했겠죠. 근데 그 이유라고 해서 기회가 없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는 히트 상품이 아니냐보다 이게 지속성 있게 상품이 그러니까 수명을 늘리면서 해외에서 퀀텀 점프하는 시기를 정확히 포착해서 이제 수익을 거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언제 기회가 여러 포인트에서 주어질 수 있다는 거를 이제 드러내는 사례였고요. 그리고 드라마 말씀드렸지만 이 드라마에서 정말 라면 먹는 장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그걸 의식하고 보시면은 라면, 떡볶이, 뭐 소주 이런 거 먹는 장면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를 보고 그 배경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라면이 뭐 꾸준하게 노출돼서 한국 라면이 인기 있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이런 것도 결론을 도달하기가 비교적 쉬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형적인 내수 산업이 라면이 뭐 파죽지세로 해외에서 기세로, 작년에 그런 기사 많이 나왔잖아요. 뭐 매출이 뭐 1조를 넘었다, 뭐 10억 불을 넘었다,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꼭 성장 산업이 그런 화려한 미래를 뭐 선도하는 그런 거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지역 확장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거를 보여줬던 사례인 것 같아서 되게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거 외에 이제 음식료 쪽에서는 저희가 롯데칠성도 뭐 삼양식품만큼이나 좋아했는데요. 롯데칠성을 보면 볼수록
이게 롯데 칠성도 그렇고 롯데 웰프도 그렇고 그룹의 역량, 전체적인 역량과는 별개로 굉장히 변화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게 원인이 과연 뭘까를 이제 탐구를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이래서 저희가 롯데 그룹에서 식품 부문을 총괄하는 대표님이랑, 이분이 롯데 칠성 출신이시거든요. 그리고 현 롯데 칠성 사장님을 만나가지고 어떻게 변화를 주도해 왔고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런 이제 플랜이나 그동안 들어왔던 흘러왔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이래서 롯데 칠성이 변화할 수 있었구나를 인터뷰를 통해서 유레카를 외칠 수 있었던 거. 이것도 작년에 음식료 리서치 관련해 갖고 저한테 굉장히 강렬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중소형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제가 사실 원래 좋아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좋아하는 섹터는 아닌데, 그 라방을 할 때, 작년 라방 할 때 진짜 빠져도 너무 빠졌다 싶었습니다. 정말 2022년에 박살이 났거든요. 이거는 이제 저희 박성재 팀장이 주로 리드한 분야인데, 종목 IT를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이제 이거 좋습니다 이러면 제가 그걸로 관심을 한정해가지고 좀 보는데, 그 중에서 작년에 저희가 좀 큰 성공을 거뒀던 분야 그 종목이 하나는 이제 ISC였고요. ISC는 당시에 이제 사모펀드 갖고 있었는데 굉장히 합리적으로 경영한다는 느낌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옛날부터 리노공업을 투자했기 때문에 이 핀, 뭐 소켓 이런 거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은 편이었는데, 그 비즈니스 모델의 탁월성 이런 것도 알고 있었고, 거기에 이제 AI라는 촉매 혹은 뭐 빅테크들이 칩을 자체적으로 제조할 때 나오는 수요, 뭐 R&D 수요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파악을 해서 성공적인 결과로 이끌어냈다는 거, 요게 이제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다른 이제 IT 중소형주는 이제 솔루엠이라고, 이거는 ESL이라는 가격표가 이제 마트 가면 가격표가 바뀌는 이제 전자 표시기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ESL 수주가 이제 계속 늘고 또 차별화된 실적이 다른 IT 중, 왜냐하면 분야 자체가 다르니까요. 거기서 이제 과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펀더멘털도 올라가고 그게 주가로 좀 잘 반영이 됐던. 근데 전체적으로는 하여튼 IT 중소형이 좀 제자리를 찾는 과정이었고, 그래서 저희는 뭐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게, 시장은 역시 그 앞서서 좀 움직인다. IT 중소형도 조금 좋아지는, 바닥을 치니까 주가는 좀 빨리 반영을 해버리는 특성을 보여줬고, 그리고 뭐 영원히 나쁜 산업도 영원히 뭐 좋은 산업도 없다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아니었나. 어찌 보면 뭐 올해의 승자가 내년에 패자가 되고, 내년에 또 패자가 내후년에 승자가 되고, 이런 뭔가 순환적으로 반복을 하는 거를 보여준 게 최근 한 3년간 그 IT 중소형주가 보여줬던 모습이 아니었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니까 이제 음식료에 대해서 아무래도 좀 많이 아시다 보니까 뭐 오리온 물어보신, 뭐 오늘 터졌던 사건인데 저희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바이오를 투자한 거는 물론 뭐 좋은 자본 배치는 아니라고 볼 수 있지만, 예전부터 근데 투자를 하겠다고 얘기는 했었거든요. 그 시기는 정확히 예측은 못했지만 그 중에서는 그래도 나은 바이오를 사지 않았나 싶긴 한데,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결론을 내려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나온 지 얼마 안 됐던 이슈였으니까요. 그리고 뭐 비중이 안 커서 이제 ISC 리노고업 이런 게 아쉬웠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비중을 크게 갖고 가기에는 사실 그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게 앞이 잘 보이는 상황은 아니었었던 겁니다. 사실 이제 사느냐 못 사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너무 그 당시 상황이 안 좋으면은 비중을 좀 키울 수 없는 한계도 이제 현실에서는 충분히 이제 일어나는 이제 사건인 거죠. 수진킴님께서 이제 삼양식품 오너일가의 횡령 사건을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삼양식품에 대해서 의구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삼양식품이 해온 그 나쁜 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억에 남아 있어서 그랬는데, 이게 모든 게 다 없는 회사도 없고 다 그런 회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결국에 그거를 설사 그 부분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좀 압도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면은 상세에서 좋은 면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이제 좋은 면에 조금 더 집중을 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삼양식품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많이 있으시. 하여튼 그런 히스토리는 좀 과거 히스토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뭐 동원산업 자사주 소각도 좀 시끌시끌한 뭐 이슈였죠. 뭐 이런 일들이 다른 회사들에서도 좀 많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좀 예측을 좀 못했던 것 같아요. 자본 배치를 잘하는 회사들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바페트님 말씀대로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투어리즘. 투어리즘은 이제 여행 사업을 의미를 하는 건데요. 제가 이 투어리즘을 말씀을 드릴 때 뭐 기억하시겠지만 이 투어리즘의 이 인바운드 아웃바운드가 있잖아요. 근데 아웃바운드는 뭐 당연히 좋아질 텐데 이미 여행사들이 그걸 너무 많이 반영을 한 상태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투자 기회가 뭐 하나투어에서 올라가는 거 보면 좀 대단하긴 한데 거기보다는 오히려 인바운드에서 좀 기회를 찾고, 왜냐하면 저희가 또 K컬처에 꽂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관광객들이 좀 다른 의미에서 리오프닝이 많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인바운드 때 소비하는 방식, 관광을 하는 방식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 그거 한번 주목해서 보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 가설을 가지고 정말 모든 인바운드 회사들을 다 봤습니다. 호텔, 카지노, 뭐 면세점, 저희 그 담당이 리서치 싹 다 했는데 저희 애널리스트가 제시한 최종 기착지는 글로벌 텍스프리였습니다. 제가 이 글로벌 텍스프리를 딱 제가 그 보고서 한 30페이지짜리 되는 보고서를 딱 보고서 이거다라고 제가 무릎을 치고 그때서부터 이제 사기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보고서 보자마자 사게 되는 경우 많지 않습니다. 그 파마 리서치 제가 사례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거 완전 꽂힌 거였었거든요. 왜 그랬냐면요. 일단 첫 번째는 그리 유명한 회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조금 살짝 유명하지 않은 회사를 좋아하는 경향도 있죠. 거기에다가 제가 생각하는 인바운드 트렌드에 정확하게 부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보다는 비중국인, 그리고 비중국인이 들어와서 인당 구매액이 좀 높아지는 부분, 그들이 면세점보다는 좀 면세점 바깥 뭐 가두 매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쓰는 소비가 더 많을 거라고 봤었거든요. 거기에서 이거를 따라갈 수 있는 그런 회사라는 생각이 들었고 판단을 했었고요. 두 번째는 제 인스타를 이제 좀 엿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오프라인 유통 중에서 최고로 치는 회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가 올리브영이고 다른 하나가 다이소거든요. 이걸 너무 사고 싶은데 둘 다 비상장이잖아요. 근데 글로벌 텍스프리를 사면은 이 문제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이 프록시를 쓸 수가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올리브영의 즉시 환급을 글로벌 텍스프리가 해주고 있고, 다이소도 지금 비중은 크지 않지만 다이소에서도 환급을 하면은 글로벌 텍스프리의 대행 서비스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리브영과 다이소가 매출이 올라가면 나는 글로벌 텍스프리로 걷어낼 수 있겠다,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부 미용에 대한 배경식이 큰데 글로벌 텍스프리를 조사하다 보니까 피부 미용을 시술을 받으면은 그거를 또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코로나 때 글로벌 텍스프리가 영업을 잘해가지고 병원들을 다 네트워킹을 해놨습니다. 뚫어놨습니다. 영업을 해놔서. 그래서 이것도 리오프닝이 되면 피부 미용도 하면 이제 뭐 리쥬란이나 뭐 RF나 하이프나 이런 회사를 통해서도 이익을 거둘 수 있지만 요걸 통해서도 추가로 이익을 공유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고요. 마지막으로는 처음에 사고 나서 이렇게 주가 가다가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9월달 급락할 때 같이 급락을 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5% 공시를 각오하고 과감하게 매수를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5% 공시에서 이제 알려지게 됐고 그 전부터 투자를 했었는데 거기에 이제 운도 좀 따라줬었죠. 이제 중국 단체 관광이 풀리면서 이제 그 이슈로 또 단계 빠르게 올라가서 결과적으로 이제 저가 매수에 저저가 매수를 한번 하고 거기다 고가 매수 한번 하고 그리고 다시 기대감이 꺾이면서 내려와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해서 지금 살짝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사실 저희 애널리스트 콜에 따라서 이거 움직일 수 있어서 굉장히 운도 좀 따랐고, 그리고 이 종목을 제가 처음 이제 피치를 들었을 때 흥분했던 기억, 결과도 좋아서 뭐 투어지즘 쪽에서는 아무래도 글로벌 텍스프리를 빼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뭐 한 말씀만 더 드리면은 이게 단체 관광 재개 이후로 중국 관광이 많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좀 분위기가 식은 상황입니다. 기대만큼 들어오지 않아서 그렇긴 한데 사실 그때 저희가 이슈가 나와서 글로벌 텍스프리가 올랐을 때 좀 많이 판 게 인프라가 좀 더 복구돼야 이제 현실적으로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항로도 놓이고 비행기도 다시 띄우고 그래야지 또 올 수 있는 거지, 그것만 풀어놨다고 해서 당장 내일 당장 올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복구가 되고 그 좀 정상화가 되는 게 올해 또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이따 중국 그 얘기 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저는 이 아이디어는 뭐 계속 유지를 하고 계속 지켜봐도 괜찮겠다. 예, 그런 인바운드는 좀 계속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활기찬 부자님이 요즘 음식점 테이블 오더 기기가 많아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주목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네,
노동력을 좀 대체하고, 그리고 뭐 벌써 그냥 흑자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비상장인데 뭐 그런 것도 주목해서 볼 만한 변화인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복귀를 끝내고 2024년에 대한 제 생각, 전망이라고 하는 건 좀 거창하고 제 생각을 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